반 13번 이서영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오상의 눈물에 나온 선생님의 교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그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작품에 나오는 선생님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저의 느낀 점과 새로 제안하는 교수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의 눈물 줄거리를 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35번 이유대입니다. 좋았어. 이유대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임시반장이다.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맡는 게? 아닙니다. 전 그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얜 반장하는 게 죽어도 싫다는군요. 이명우, 걔가 반장으로 괜찮지? 걘 반장 같은 건 잘할 거예요. 통솔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최기표, 그놈 괜찮을까?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반을 위한 조언을 해다오. 그런 일이라면 형우가 잘 해줄 겁니다. 우리 반의 반장은 형우다. 모두 잘 부탁해. 우리 모두 기표를 도와주자. 우리가 어떻게 돕자는 거냐? 너희들에게 부탁을 했을 뿐 걸리면 내가 책임진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 의합심을 존중한다. 어떤 새끼가 이걸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저 학생한테 전달했나?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넌 좀 맞아야 돼. 이 꽉 깨물어. 누가 그랬냐? 누구냔 말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형우 멋있어. 가해자를 숨겨주고. 형우는 진짜 좋은 친구야. 형우 배려심이 짱이야. 완전 멋있어.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일이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야. 내가 입원했을 때 제수파 애들이 서로 모르게 와서 사과를 했었다. 기표도 왔었니? 오지 않았어. 그렇구나. 넌 지금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어. 그렇구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가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줘야 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몰래 도와준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내일 가져오는 게 어떻습니까? 좋아요. 기표는 정말 착한 것 같아. 옛날에는 기표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기표가 전혀 무섭지 않아. 그거 들었어? 기표의 심이 장난 아니래. 기표 이야기가 영화로 된다며? 그렇대. 제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래.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 망할 새끼.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내일 영화사 사람들 만나기로 했는데. 기표가 집을 나가다니.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이 책의 제목인 우상의 눈물 듣다 보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는 모두 이 책을 안양외고 입학할 때 방학 과제로 읽고 독후 감상문을 썼었습니다.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이 새로 책을 읽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친숙한 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등장인물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대, 눈치가 빠른 인물로 모두의 의선을 날카롭게 파악하지만 자신도 교활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최기표, 1년 유급한 폭력적인 문제아입니다. 이른바 제수파라는 무리의 대장격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반장의 계략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디론가 도망쳐 실종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담임 선생님, 학생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권위주의자. 반장과 모의해 기표를 쫓아낼 합법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형우, 반장. 앞에서는 착하고 기표를 도와주는 것 같으나 뒤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모의를 해서 기표를 쫓아낼 합법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책에서 담임 선생님은 반의 문제아인 기표를 선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합니다. 기표는 작중 내내 일종의 필요악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기표의 갖가지 악행을 묘사하면서도 작가는 사실을 건조하게 서술할 뿐 도덕적인 판단을 최대한 절제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자신이 기표에 대해 선악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기표가 마치 일종의 천재지변이나 맹수처럼 다뤄질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반면 담임 선생님과 형우가 기표를 압박하는 장면은 상당히 공을 들여 묘사하고 앞부분과 달리 부정적인 묘사, 소수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자신이 담임 선생님이나 형우 같은 존재들은 기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악이며 그런 악에 의해 기표가 몰락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더불어 학급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기표가 아이들 사이에 타고난 야수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표가 미약한 짐승으로 조그라든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기표가 몰락한 것이 정말로 부정적인 일인가를 생각하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악을 놓고 더 큰 악을 옆에 가져다 놓는다 하여 그 악성이 순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표 역시 그대로 놓아두어서 마땅할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의 기표에 대한 태도, 교수법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를 위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Dead Poets Society. Society는 사회 일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결성한 협회, 모임 등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은 극 중에서 학생들과 키팅 선생님이 만드는 문학 동아리의 이름입니다. 이 문학 동아리를 만든 것은 주인공 키팅 선생님이고 그의 제자들이 재결성하는 것입니다. 즉, 오역된 제목이고 Dead Poets Society는 죽은 시인 동아리 정도의 번역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교육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책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비단 미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는 교육 소재의 외국 책입니다. 오히려 배경만 제외하면 완전히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하고 흡사한 점이 상당히 어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당히 이상적인 선생님과 교육관을 통해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재미와 사회 시사적인 메시지를 모두 잡았다고 볼 수 있으니 기대되는 분들은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인 인물 소개를 해보자면 존 키팅 선생님, 윌튼 아카데미에 새로 부임한 영문학 담당 교사입니다.
스스로도 윌튼 아카데미의 졸업생으로 과거의 친구들과 죽은 시인의 사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마리 시인 연구회지 여러모로 일탈을 즐기기도 하는 집단이었듯 합니다. 후에 비밀 조직을 주동했다는 혐의를 학교에게서 받게 됩니다. 토드 앤더슨, 윌튼 아카데미 졸업생이자 최고의 우등생이었던 형 때문에 부모가 강제로 전학시켰습니다. 항상 부모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인지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키팅 선생님이 이 점을 고치기 위해 그를 월트 히트먼의 초상화와 대면시켜 대화하게 합니다. 닐 페리,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우등생이나 항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서 요정 퍽 역할을 맡아 꿈을 이루지만 연극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끌려가 집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날 새자마자 학교를 강제 전학시켜 유년 사관학교로 보내버리겠다는 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고 그날 밤 자살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존 키팅 선생님은 우상의 눈물에 나오는 담임 선생님과는 정반대의 선생님이십니다. 존 키팅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시기에 열정과 책임감을 담아 수업하십니다. 한 예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what's up? Can I speak to you a minute? Certainly. Sit down. Sorry. Here. Excuse me. Get you some tea? Tea? Sure. Like some milk or sugar in there? No. Gosh, they don't give you much room around here. That's part of the monastic oath. You know, worldly things distracting me from my teaching. She's pretty. She's also in London. Makes it a little difficult. How can you stand it? Stand what? You can go anywhere. You can do anything. How can you stand being here? Because I love teaching. I don't want to be anywhere else. What's up? I just talked to my father. He's making me quit the play at Henley Hall. Acting is everything to me. But he doesn't know. I can see his point. We're not a rich family like Charlie's. But he's planning the rest of my life for me, and he's never asked me what I want. Have you ever told your father what you just told me? About your passion for acting? You ever showed him that? I can't. Why not? I can't talk to him this way. And you're acting for him, too. You're playing the part of the dutiful son. I know this sounds impossible, but you have to talk to him. You have to show him who you are, what your heart is. I know what he'll say. He'll tell me that acting's a whim and I should forget it. If they're counting on me, he'll just tell me to put it out of my mind for my own good. You are not an indentured servant. If it's not a whim for you, you prove it to him by your conviction and your passion. You show him that, and if he still doesn't believe you, well, by then you'll be out of school and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No. What about the play? The show's tomorrow night. Well, you have to talk to him before tomorrow night. Isn't there an easier way? No. I'm trapped. No, you're not.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밝고 공부도 잘하나 초반부터 강압적인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던 모습을 보이던 닐 페리는 부활동은 적당히 하고 공부에 충실하라는 아버지 몰래 연극부에 들어가 한 여름밤의 꿈의 퍽 역할을 따냅니다. 그러나 공연 전날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쳐들어와서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합니다. 닐은 매우 연극이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겠다고 하나 이후 존 키팅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러 갑니다. 닐은 나에게 연극은 모든 것이고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 유일하게 되고 싶은 것이라고 푸념하나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아버지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시니까 어쩔 수 없다 라며 체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키팅 선생님은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아버지한테 하고 너의 열정을 보여서 허락을 받아내라 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상담해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눈물에서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기표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쉽게 다스리셨고 기표가 지위를 잃는 듯하자 기표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또다시 아이들을 통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표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방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의 존 키팅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을 또한 진심으로 대하셨고 그로 인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통합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진심 어린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제안하는 교수법입니다. 첫 번째 교수법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나 다음으로는 제가 제안하는 교수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이 힘들어하거나 학생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서 안 좋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을 때 진심 어린 상담을 학생의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가난한 생활 형편인 것을 알았을 때 같은 반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후원하고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자신들이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자율적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음으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법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갖지 않은 우상의 눈물 속 선생님을 보며 미래의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저런 선생님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대로 존 키팅 선생님과 같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표할 2학년 2반 14번 이도현입니다. 저희는 먼저 책을 소개한 뒤 주요 인물을 분석하고 주요 갈등을 분석한 뒤 알맞은 교수법을 제안하고 그 교수법을 적용했을 시에 달라졌을 결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책은 우상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80년 발표된 소설로 서술자 이유대의 시점에서 문제아 최기표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기표는 1년을 유급하여 제수파라는 패거리를 이끄는 문제아로 임시 반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유대를 린치합니다. 담임 선생은 기표 패거리를 해체하고 기표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이유대의 친한 친구 이명우가 반장을 맡게 됩니다. 이명우도 역시 기표 일당에게 린치를 당하지만 그는 이유대와 달리 최기표에게 대항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방법이란 다름 아닌 기표가 둘러싸고 있는 우상의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형우는 담임과 협력해서 기표의 뒷조사에 착수하고 그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표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사실은 불우한 학생이었으며 도움을 바라는 가련한 친구라는 식으로 모금 운동까지 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덧씌웁니다. 이것은 기표가 누리고 있던 절대 권력을 빼앗는 동시에 그를 반에서 고립시키려는 책략이었습니다. 매열까지 해서 돈을 바치게 하며 죄수파를 삭제하던 기표 행동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생하는 기표를 도우려던 친구들의 행동으로 미화되고 그 외 기표가 벌였던 갖은 악행들은 파묻혀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신문에 퍼져나가고 급기야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조짐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런 공세에 기표는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놈에서 불쌍한 놈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기표는 결국 무력해집니다. 그는 보통의 아이들 혹은 그보다도 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며 점점 위축되다가 마지막에는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의 짤막한 편지를 남기고 실종됩니다. 그리고 담임은 영화사 직원하고 내일 만나야 하는데 이 망할 새끼가 라며 신경질을 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주요 인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주요 인물은 총 4명인데요. 최기표, 이유대, 이명우, 담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최기표는 2년 유급한 문제아입니다. 제수파라는 무리의 대장격이고요.
담임과 반장의 계략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디론가 도망쳐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임영우가 있습니다. 임영우는 학급의 반장입니다. 누구보다 기표를 도와주려고 하고 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담임의 충실한 하인인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이유대가 있습니다. 이유대는 합리적이고 눈치 빠른 인물로 담임과 반장, 기표 모두의 위선을 날카롭게 파악하지만 자신도 교활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이 있습니다. 담임은 학생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권위주의자입니다. 반장과 모의에 기표를 쫓아낼 합법적이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주요 갈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제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대립이라고 생각한 것은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폭력과 치밀하고 합법적인 폭력의 대립입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최기표와 그를 중심으로 묶인 제수파라는 기행청소년 집단은 우리의 윤리적 감정 하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담임선생과 형에 의해 몰락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통쾌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통쾌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행위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퇴기표와 제주파의 악성이 악성과 충돌하는 담임선생과 형우의 악성을 희석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소설의 배경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로서 바른 인성을 교육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담임선생은 최기표와 제수파에게도 그들의 올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할 의무가 부여되지만 책 중에서 드러나는 우상화 과정은 단순히 제수파 집단을 그들이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우상의 허울을 강제적으로 씌움으로써 그들을 심적으로 위축시킬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수파들이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공포를 불어넣었던 것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이 휘두르던 폭력을 종결시키고 제수파들을 정신적으로 공지에 몰아넣었을 뿐 이들이 진정으로 교화되고 진심으로 감화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최기표 일당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제를 압축하자면 어떠한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다른 악으로 억누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작가의 윤리관이나 독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작가가 기표를 제압하고 그 성정을 뿌리 뽑기 위해 담임과 형우가 사용한 방법이 동일한 형태의 원시적 폭력이 아니라 교활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적 올가미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해보면 사회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괴롭히는 악한을 말살하는 방법이 꼭 악한을 말살하는 방법이 꼭 악한과 똑같은 폭력일 필요가 없음을 원시적 폭력이 범죄로서 분류되는 오늘날에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기표를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두 사람의 작전은 악행을 행하는 독재자의 허상을 어떻게 깨부셔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악에 대항하는 자의 또 다른 악에 대해 풍자하고 최기표의 초라한 몰락에서 나는 합법적 권력을 가진 담임과 형우의 교모하고 위선적 술책이 기표의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은 상황에 따라 사회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 악적 요소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 소설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어떠한 폭력을 더 위험하고 무서운 폭력으로 간주하느냐, 또한 사회적 규범에 의한 폭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차이점의 차이에 의해 탄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학교폭력과 가해자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학교들의 행태가 넘쳐나는 상황, 그리고 각종 청소년의 추가범죄가 더 많이 보도되는 형국에서 현실과 이 소설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비윤리적인 대응책인 이 학교 담임선생님과 임영우의 대응이 현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한 제시법을 적용했을 시에 달라졌을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최기표에게 5년이든 10년이든 교회 학교 사역의 뜻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 교사가 한결같이 최기표 곁을 지키며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양육하는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최기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아이 중 201명은 고위험군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한 가난, 부모의 이혼,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등 그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불우한 환경이라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와 그의 연구진은 극단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카우아이 섬의 1955년생 아이들을 신생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불우 환경에 놓인 아이들 중 약 30%에 해당하는 72명은 부모의 뒷바라지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더 도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잘 자란 72명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그 아이들 주위에 있던 단 한 사람의 존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자란 그 아이들의 주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 대신 부부모나 친척, 때로는 마을 사람이나 성직자, 선생님 등이 그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아이들 주변에서 발견된 그들의 정신적 후원자의 숫자는 최소한 1명,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전문 사역자가 최기표 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더라면 최기표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학에 대한 우리 현대사회의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덴마크의 한 동물원. 관람객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냄새 때문에 코를 막은 관람객 중엔 어린이들도 눈에 띄는데요. 생생한 교육일까? 동물 윤리를 외면한 행동일까? 동물 생체 실험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동물들이 해부 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붕어하고요 개구리 생체 실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느낌은 좀 처음엔 징그럽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개구리의 배를 갈랐을 때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심장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잔인한 일이었구나. 지난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애완용 쥐를 키우던 여학생이 고교 입학 후 일명 레트라고 불리는 사료용 쥐를 사육해 파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부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은 11만 5,324개체, 개구리가 가장 많고 붕어, 쥐, 베스나 피라냐를 해부 실습에 이용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붕어, 개구리, 닭, 토끼 등 생물 해부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실시했던 동물의 해부 과정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된 줄로 압니다. 이렇듯 과학교과 내에서의 해부 실험이 없다 보니 관련 동아리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마침 돼지 심장을 해부하는 실험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돼지 장기를 다룰 때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장과 가장 유사하다는 돼지 심장. 직접 자르고 만져보면서 심장의 구조를 배워갑니다. 종이를 넘겨보면 이거는 이제 심실신망 들어가는 거. 이게 이 흰색이 판막인데 이건 이제 역류를 방지하는 거고. 인간이 이런 학습 활동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 희생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체의 장기와 유사한 돼지 장기를 실제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 진로와 관련해서도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해방 관련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책상에 앉아 배우는 과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분명 실험과 실습이 중요한 학문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실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부 실험이나 다른 어떤 해부 실험도 있지만은 직접적인 해부 실험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된다면은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물 생체 실험은 여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교육 현장에서는 실험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에서는 학생들의 동물 해부 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외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보면 좋지만 또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실험을 해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이와 관련된 거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만 배워도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동물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해부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생명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관련 교육이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매년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 지금 교육적인 대안이라는 입장과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초중고 동물 생체 실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